유형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안 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정책 지역화폐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유형중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지역화폐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 뭐 좀 재밌는 일 없었나요? 저는 그 미국발 소식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네.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되게 이름도 멋지게 옛날에 금리 인상 인하 이렇게 표현했는데 롱스텝이니 뭐 빅컷이니 뭐 이렇게 좀 멋진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리면 빅컷. 그래서 0.5% 포인트나 무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걸 아주 이제 특히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였는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미국 연준 빅컷의 한국은행 대량 난감. 아니 왜 난감했죠? 네, 한국은행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기구이잖아요. 아마 그 정부 기구 중에서 뭐 검찰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뭐 이 정부의 검찰이 독립성이 별로 없지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물가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유일하게 독립적이지 못한 대상이, 아주 의존적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도 아니고요,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연준이 내릴 때 그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않거나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요, 그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막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 연준이 이제 낮추고 싶으면 낮춰도 돼 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낮췄으니까 우리도 낮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낮춰보려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해봤는데요. 움직이려고 해보니까 지금 다리에 모래주머니가 한쪽에 100kg씩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모래주머니? 예, 그리고 다리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몸이라도 움직여볼까 했는데 상체에도 양쪽 팔에도 모래주머니가 또 50kg씩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금리 높아서 고통받는 분 많은데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리는 게 지금 너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아주 안 좋고 정부도 경제 운영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래쪽에 있는 모래주머니는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요새 난리가 났고요. 팔에 붙어있는 모래주머니는 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요즘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정부에 이견과 일종의 쓴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부채 관리가 잘못되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관리가 잘못되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면 집값이 더 오를까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빚도 더 늘어날까봐.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그렇군요. 진짜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이신데 하여튼 경제학적 소신대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좀 한 주 동안 픽을 하나 하신다면 무슨 소식이세요? 일단 제가 한 주 동안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정책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실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이탈리아 정치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정치는 모르겠고 이탈리아 기후 위기다. 한국은 이렇게 더운데 유럽은 좀 추워가지고 그 폭우 내려가지고 지금 지구가 망할 것 같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망할 뿐이에요. 지구는 뭐 빙하기 와도 그냥 지구는 아직도 한 45억 년 더 이제 살 수 있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한 거는 기후 위기하고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순방 갔잖아요. 체코 순방 갔는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외신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고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가 2009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로 15년 만인가요? 10몇 년 만이죠. 하여간 그 되게 오랜만에 이제 15년 맞네요. 예. 이제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상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인데 지금 여기에 가장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어제 기사였나요? 웨스팅하우스 걸림돌 뿌리 뽑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이게 좀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걸림돌이죠?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의 원전의 한 절반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예요. 유망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술력은 많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도시바가 인수를 했어요. 일본 도시바가.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천문학적으로 적자를 2010년대 후반에 내면서 도시바가 팔아버렸습니다. 걔네가 모 회사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걔네가 막 완전 일본의 원전 회사들이 다 망할 뻔했거든요. 지금 한 3개 정도가 막 다 망할 뻔하고 도시바도 망할 뻔하니까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재매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재작년에 2년 전에 캐나다하고 무슨 기후 회사 이런 데에서 다시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너무 기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전을 배제를 하고 이 기후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는 원전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나오면서 원전이 다시 유망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원래는 미국 회사였는데 지금은 최대 주주가 캐나다가 돼요.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돈을 뽑아먹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지적재산권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가압식 경수로도 여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인 건 맞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화시켜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얘네가 야 옛날 거니 우리 거 썼으니까 옛날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9년에도 우리가 그 두바이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맞나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전 지을 때도 한 20억 달러, 186억 달러인가 우리가 총 계약 금액이었는데 20억 달러 정도를 얘네한테 줬어요, 웨스팅하우스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번에 폴란드하고 한번 계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상 됐다라고 그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어가지고 안 되고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랑 계약하고요. 딴지가 그 특허권료를 많이 달라고 하는 특허권료를 달라고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 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 원자력 그룹이란 게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원천 기술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예 미국 법원에다가 때려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반독점 문제가 아니 반독점이 아니라 얘네가 지적재산권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 해당 국가 정부에다가 뭐 폴란드니 체코니 이런 데다가 지금 이미 체코에다가고 이미 걸었어요. 걸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지금 나오는 게 2년 전 기사인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땄어요. 폴란드가. 우리가 처음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폴란드 원전 우리가 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거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왔어요. 저렇게 걸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따는 것처럼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헷갈리실 거예요. 있었어요. 왜 체코 원전이 첫 번째냐. 근데 폴란드 원전은 어그러졌어요. 다 딴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다 딴 줄 알고 했잖아요. 그때 막. 그러니까 이게 맨날 보도자료만 내고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 걸림돌 뿌리 뽑는다라고 지금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줘가지고 옛날에 두바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방식으로 하는 거가 있는데 얘네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본인들이 사업권을 따내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업권의 상당 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기네들이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체코 원전 이게 가장 제가 이제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냈을 때 경쟁자가 프랑스하고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낮은 단가예요. 중국의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웨스팅하우스까지 돈을 떼주거나 얘네한테 사업을 일부 주면은 이거 적자날 수도 있겠다. 그 야심찬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밑지는 사업이 될 수도 이건 있다. 지금은 몰라요. 어차피 이거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무슨 말의 잔치 막 이런 거 필요 없고 웨스팅하우스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오는지가 이거가 성패가 달렸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두바이 때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후쿠시마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사실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다가 일본 갔다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 상황. 돈이 훨씬 급해졌고 그때에 비하면 2008년 이때에 그리고 비하면 대주주가 사모펀드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거에 한번 돈의 혈안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낙록하지가 않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는데 지금 대주주가 걔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뭐 한미 동맹이 강화됐는데 그러면 2년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사실 이 문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발표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자력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말이 굳이 들어갔어요. 그때 한미 했을 때. 그게 이 얘기네요. 그게 이 얘기예요. 웨스팅하우스 거 존중해라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 들어가는 거 보는 순간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야 큰일 났다 이거. 오히려 더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이거. 미국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 한미가 예, 한미 그 정상회담 할 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원전 수출이라도 잘했다라고 지금 막 홍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다룰 게 과장- 아니라 예, 예. 시간 한번 할애해가지고 한번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도대체 평소에 뭘 하시길래 일주일에 픽 하나 해보세요 하고 5분 만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0분 넘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미치는 장사 될 수도 있으니까 눈 부릅뜨고 다시 지켜봅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진짜 이거 저도 궁금해요. 저도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 쏠쏠하게 쓰고 있었는데 요새 막 옛날에 서울의 경우에는 10% 예전에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던 지역화폐가 다 5% 할인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분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지역화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예산을 0으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살아나고 이번에도 또 내년 예산 0으로 만들었는데 또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끝끝내 이 입법까지 해가지고 지역화폐법이라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게 뭔지 왜 이거 갖고 싸우는지 이거 좀 오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통과된 거죠.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려는 거죠. 본회의가 통과가 된 거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겠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이게 그거를 이제 이거는 그리고 제2요구권에서 재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 제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탈할 가능성이 예, 없다. 이건 이탈할 가능성 없다 저는 봐요.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는 월요일 날 제가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기대됩니다. 월요일 좀 꼭 와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제로다. 제로다. 제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개혁신당 의원 3명도 반대했어요. 아니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쨌든 뭐 지역화폐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약간 오늘 제가 보기엔 윤영중 대표님하고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겠네요. 개요를 얘기를 하고 이제 디테일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줄여서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에요. 그렇지. 이게 저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폐가 아닙니다. 지역 화폐가. 화폐가 아니다. 예. 그치. 화폐라는 말은 못 쓰게 할 거야. 한국은행 같은 못, 데서.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는데 실제 외국에는 지역에서 쓰이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품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뭐죠? 해피머니 상품권 해피머니. 망한 상품권이에요. 잘 되는 것도 상품권은 있어요. 용도가 어디에 쓰임의 용도가 있고 문화상품권 기한이 이런 거.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환불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뭐 그거를 유통하는 업체를 지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률이 이미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지원.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쉽게 재정 얘기를 지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발행을 하잖아요. 아, 이 원래 상품권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자체가 상품권이다. 발행 지역사랑 상품권이니까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3년 범위 이내에서니까 대충 3년 되겠네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한테 너희 이번에 얼마 발행할 거야 다 수요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에 냅니다. 예산. 우리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과장이 있고 정부 여당의 과장이 있는데 의무화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기재부가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게 예산 영원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영원 안을 이미 정부안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예요.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입니다. 행안부는 무조건 반영을 해가지고 기재부한테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행안부한테는 의무화인데 그러면은 기재부가 그러면 행안부 올라온 거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는 다 올라오면은 기재부가 결국 마지막에 하잖아요. 기재부가 이거를 다 받아준다라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과대 이렇게 해석이 된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이게 무슨 시그니처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네. 지자체에 계실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역 카페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역 사랑 상품권 그리고 요 제도는 이전에는 2009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고향 사랑 상품권이라는 제도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 화폐라는 명칭을 쓰냐면은 원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이전에 그 지역 화폐라는 개념과 또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작은 이제 소도시들에서 지역 화폐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버전으로 등장한 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서 지역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뭐 법안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안은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그런 법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그 올해 지역 카페 예산은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작년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2023년부터 거슬러 가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추경호 부총리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죠. 이거는 재정 중독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은근슬쩍 여야가 합의 봐가지고 3,500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1조 넘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그때는 정부 코로나 때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급격히 증액된 측면이 있었었고요. 뭐 3,5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국비 지원이 처음에는 한 4% 되다가 지금은 한 2%, 3% 되거든요. 2% 기준으로 하면은 국비가 2% 곱하기 50배만큼 이렇게 발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거 이상으로 또 발행하기 때문에 뭐 3,000억 곱하기 50배 하면은 계산하면 15조 정도 되나요? 네. 한 발행 횟수 보니까 한 20조 원 되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네 예산 더 내가지고 그렇죠. 할인폭을 키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늘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액수는 아니고 올해도 그리고 작년에도 3,000억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은 또 3,000억 원, 이제 전액 삭감 3,000억 원, 3,500, 3,000억, 올해도 아마 3,000억 정도로 복원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마찬가지로 옥신각신하고 이재명 표 예산이다 해가지고 살려내고 막 할 건데 기왕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카페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우리가 지역 카페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이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재정 중독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산안도 작년에도 영원, 올해도 영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반대 근거가 있을 텐데 반대 근거가 뭐죠? 일단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국민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네,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역 화폐로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엔 그러니까 전국민 25만 원 하려면은 그거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지 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을 바꾸면은 가능한 예산 내에서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 이제 개정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예를 들면은 2% 정도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5% 이거 수치는 제 맘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은 뭐 발행, 판매, 뭐 환전 이런 것까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해줘야 되면은 뭐 예전에 2%인 게 뭐 5%나 10% 정도로 정부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25만 원씩 나눠 주듯이 이거라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떴습니다. 그리고 앱에 뜨면은 들어가가지고 막 클릭질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한 뭐 10만 원짜리를 사면 7% 깎아가지고 예. 뭐 9만 3천 원에 사고 그러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2% 내준다는 건 그 7% 깎아주는 것 중에서 2% 정부가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5%는 지자체가 내고 지자체가 뭐 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은 수치는 정확하지 지자체 않지만. 발행은 다 지자체가 하더라고요. 발행은 다 구청 같은 지자체가 데서 하고. 하죠. 예, 예. 그때 그 비용은 추가로 또 의무를 그러니까 지원해야 쉽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정부가 이 유통 뭐가 됐든 유통 비용까지 만약에 발행 비용이나 유통 비용까지 내주면 할인 폭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짜리를 그 전에는 9만 3천 원에 샀으면 이거를 8만 5천 원에도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읽었어요. 저는 이거는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대 주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국가는 이거를 자율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정부의 반대 논리고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약간 과장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을 하게 행안부 장관이 그래서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런다고 기재부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부의 고유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돈이 있는 지자체가 더 잘 발행해줘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정부가 다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있으면은 지자체가 예산이 있는 돈 좀 버는 데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버리면은 잘 사는 지자체한테 더 많이 주고 못 사는 지자체한테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으로 사실은 그거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균형 발전에 이게 이제 정부의 일단 반대 논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목조목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데 맞으시죠? 이재명 대표는 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데. 아유 지역 간 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죠. 그리고 입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역 간 격차는 그 어떻게 각 지역의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격차가 생기고 격차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차가 있다면은 격차가 뭐 있는 상당히 이제 뭐 낙후된 지역에 더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금을 더 내려보내면 될 일이고요. 그 내려보낸 그 지자체에서 그 돈을 지역 카페에 쓰든 뭐 다른 쪽에 쓰든 그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카페를 뭐 정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좀 이상민 장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라 뭐 이렇게 그 하나하나 논평할 필요는 없고 원래는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 제도를 재정 중독 사업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이 조세재정연구의 연구 결과 이 제도가 사실 의미가 없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 심지어 이제 경제학 페이지에 실린 논문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그 논문에도 실렸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또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던 거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낸 이제 보고서 또 그 보고서를 발전시켜서 이제 2021년도에 논문으로도 이제 냈는데요. 송경호, 이환웅 두 이제 부연구위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고요. 뭐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지역 화폐의 효과는 없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네. 효과의 대상이 뭐예요? 경제적 효과. 예, 경제적 효과인데요. 그럼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갔냐 이걸 따진 건가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효과가 역의 그 소비 유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역의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 내가 아닌 지역 바깥에서 소비를 하게 하는 효과가 지역 역의 소비 유출인데요. 그거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또는 뭐 어떤 군에서 네. 발행한 지역 화폐는 그 안에서만 쓸 수 그 있으니까.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돌고 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논문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유한다. 불편을 끼친다. 그 사람들은 소비를 좀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안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저 동작구 사는데 꼭 영등포구 가서 쓸 수 없다는 것 좀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역 화폐가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그 역의 유출 소비를 역의 소비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게임 이론의 이제 제로섬과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지역, 이렇게 한 지역에서 역의 유출을 막게 되면요. 당연히 인접 지역에서도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발행하고 저기도 발행하고 여기도 발행하고 결국 그 경쟁 효과 때문에 그 역의 유출 방지 효과는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동작구 살던 사람이 영등포구 가서 쓰는 것도 있고 영등포구 사는 사람이 동작구 가서 쓰는 것도 있는데 양쪽 다 지역화폐 발행하면 다 자기 구에서 쓰는데 남의 구에서는 안 와서 써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똔똔이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한 것은 결국에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도 그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금 때문에 그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인 것이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었으면은 그걸 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쓴 효과밖에 남지 않는데 그 보조금을 쓴 효과의 소비 승수가 다른 재정 지출에 비해서 월등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효과는 결국에는 이 제로섬 게임 때문에 그 소비 지출을 증가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고 특히 뭐 일종의 계량 분석까지도 했는데요. 대형 슈퍼의 소비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원래 못 쓰잖아요. 큰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죠 지역 화폐. 지역 화폐는 많은 경우 그 한 10억 원 이하의 이제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만 요즘은 그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상점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50평 이상의 슈퍼와 50평 이하의 슈퍼를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50평 이상의 슈퍼 중에서도 매출 10억, 12억 이하의 이제 상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50평 이상의 슈퍼에서는 매출이 한 15% 늘었고 50평 이하의 식료품점에서는 9%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보면은 둘 다 사실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소비자들의 뭐 선호에 따라서 어디가 더 이제 더 높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근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 가지 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 중요한 한 가지를 관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의 중요한 효과, 아까 이제 지역화폐를 10억 원 매출 10억 원 이하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정책적 설계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것도 성남시장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그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지역 내의 작은 상점들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이제 요즘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뭐 20억, 어디에서는 30억, 어디에서는 업종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정책이 있죠. 온누리 상품권. 그거는 시장에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지역화폐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 정책이 더 우월한 정책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추경호 부총리도 앞으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온누리 상품권도 비슷한 정책적 효과가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시장에 있지 않고 동네에 있는 상점들에선 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온누리 상품권 정책을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도 논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확대하면 사실상 지역 카페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데다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더 훨씬 더 나은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네, 확대하고 심지어 확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거는 소비 진작 정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도 왜 온누리 상품권에 집착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을 그렇다면 지역을 더 넓히고 재래시장 이외의 지역으로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지역 카페 정책을 이렇게 죽이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이게 이재명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가 어떻든 간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장 예. 때부터 계속 키워와서 전국에 확장시켰고 거의 이재명표 정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효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 정책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예.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내용적으로 이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모르죠. 소비 진작 효과 있는 거야 저는 없는 이 거야. 보고서를 이제 간단히 읽어보고 기사도 읽어봤는데 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게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측정을 하지만 이게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양쪽의 주장에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조금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약간 민주당 쪽에 죄송합니다. 지역 화폐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라는 건데 지역 화폐를 많이 쓴다라고 해서 이거를 추경호 부총리처럼 재정 중독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잉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까 3천억이 예산 3천억이라는데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억 예산 지자체가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발행을 하고 정부가 조금 보조를 하는 건데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가지고 지자체가 안 되면 망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가는 것도 완전히 그건데 민주당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지 않아요. 제가 서울시 무슨 이 뭐 사랑 이거 뭐 저 지역 사랑 상품권 서울 사랑 상품권 써봤거든요.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빨리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썼을까요? 애 학원비 내는 데다 썼어요. 그러니까 1인당 깎아준 게 돼. 예, 1인당 쓸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사용처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학원비가 제가 안 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상품권을 안 샀으면은? 내셨겠죠. 냈겠죠. 네. 당연히.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이득이 온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몇만 원어치를 할인받아가지고 이거를 낸 거니까. 저한테 동네에 있는 학원비로 냈겠죠. 아니, 그래, 어차피. 굴을 대치동 그러니까, 가가지고 못 쓴단 물론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은 뭐 대치동 내가 만약에 우리 애를 대치동으로 보내면 대치동 거는 그쪽에 보고 동네 거는 뭐 이렇게 냈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사랑 그냥 지자체가 기능 능력이 되면 하면 돼요. 정부도 뭐 엄청나게 무슨 50%막 절반 정도 뭐 하프하프 이렇게 매칭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퍼센트 2% 3%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보기엔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지역 상품권만 도입이 되면은 민간 경제, 내수 경제 그리고 이 자영업자 다 살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건 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차피 쓰이는 돈은 어차피 그 대체 효과가 아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현금 쓰는 거 요거 하는 거고 그 이득은 자영업자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소비자한테도 가는 게 더 크다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제가 이득을 받지. 아까 학원비 낼 거를 요만큼 할인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내므로 인해서 한 몇만 원 이득 받잖아요. 이 효과가 더 크다고 보지. 이거를 지역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학원비도요. 요새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많습니다. 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서는 못 씁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 학원에서는 못 쓰고요. 지역에서 자영업자처럼 일하시는 학원에서만 쓸 수 있고요. 물론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 없어요. 네, 만병통치약으로 이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에 사실은 여야 간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2024년도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확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합의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치르려면은 이거 완전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해요. 이거 사실 기초지자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까지 재정중독 사업이고 나쁜 사업이라면은 내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당과 맞지 않는 정책인데 그냥 지역화폐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뭐 심지어 제가 원희룡 그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나 원희룡 씨가 원희룡 전 전 장관. 장관.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카페를 굉장히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늦게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근데 처음 코로나 때는 그 지역 카페가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그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 활용하기 위해서 탐나는 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빠르게 사용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여기저기 포스터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네, 대주도정의 대표적인 성과 탐나는 전 확산.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카페가 탐나는 있습니다. 전. 왜냐면 네. 딴 데서 비행기 타고 아니 이거를 그러네.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여기는 이게 경계가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쓰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이 정책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선거를 치르려면 이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유용성은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어느 정도 유용성에는 최소한 합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온누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난 그 온누리 상품 보도자를 봤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살리고 뭐 시장 살리고 그래서 내수 경기 진작하고 그런 얘기 다 들어있어. 거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러면 윤영중 대표 시나리오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고 폐기되지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이걸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지역화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도 우린 지역화폐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특활비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깎아버리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엄포를 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딜이 되지 않을까. 자, 검찰 역할비 합의하고. 아니 지금 검찰 특활비 지금 명언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오묘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검찰 특활비 특활비하고 지역화폐하고 조금만 무슨 깎고 상관인데. 조금만 깎고 이거 살려줄 테니까 야 지역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위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밑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관전 포인트 하나를 제시해드리면요. 2023년도 예산 3,500억이었고 올해 예산은 이제 3,000억 원이었거든요. 저는 3,500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3,500억을 넘을 수도 있고 또 안 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딜 과정에서 특활비라든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많은 주고받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카페를 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주체, 관장 주체는 행정안전부예요. 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서 지역 카페는 훨씬 더 뒤늦게 활성화되고 사실상 성남시가 청년 기본소득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책인데요. 온누리 상품권 행안부인가요? 저기 아닌가? 중기부 아닌가요? 아, 중기부 소상공인지. 맞아요. 예, 중기부입니다. 네네네. 예, 중기부. 중기부입니다. 그 산업진흥 관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점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역 카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 특성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게 그 가맹 점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게 차이인가? 그렇습니다. 지자체 이거는 관장의 주체가 굉장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지자체들이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개입이나 뭐 국회가 어떤 개입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뭐 관장의 주체를 뭐 지자체로 옮기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상상력을 좀 보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정책적인 포인트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있겠다. 네.
오늘 그 반응이 많으시네요. 관심이 그래요? 많으세요. 예, 도돌이표님은 이거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김준일 평론가님 반갑다고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이창근님, 솜사탕님 이런 분들은 이거 만병통치약 이런 거 아니지만 이거 자영업자들 지금 10명 망할 거 8명 망하는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상품권 들고 와서 써주면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아니 되지 뭐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지역 이 상품권을 하는 것과 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게 더 자영업자 살리는데 효과적이지. 왜냐하면은 없는 돈이 내가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한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내 돈이에요. 거기를 할인폭이 요만큼이 있는 건데 더 그런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나도 그진데 지금 갑자기 내가 돈을 더 쓰느냐 더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이 자영업자들하고 아주 전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관련은 있지만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쪽 이제 자영업자한테 약간씩 도움이 되는 정도라면은 지금 긴급하게 내수를 살려야 되는 거는 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25만이 됐든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이게 막 섞여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역화폐는 예산 규모로 보면은 이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훨씬 작은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책에 또 이제 경로 우선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그 재래시장을 벗어나서 쓸 수 있게 되면 상당히 더 지금보다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기존에 쌓아왔던 경로를 벗어나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지역 카페는 지금 여러 지자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기존의 경로가 상당히 괜찮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겉으로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엔 합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약속대령 같이 이런 그 가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짜 싸움을 계기로 좀 의미 있는 정책적인 좀 논의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IQ 있잖아요. IQ 몇인지 아시죠? 그거보다 더 높은 AI가 나왔다 그러니까 5원 강정수 박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김준일 평론가님의 코멘트 역시나 돈을 풀어야 효과가 생긴다. 돈을 찔끔 쓰고 효과가 아주 좋은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 공짜는 얘기해요. 없어.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지역 카페도 돈을 푸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중요한 정책이다. 3천 원만 써도 10조 이상 풀립니다. 네, 오늘의 배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따로따로 다른 거니까 두 개 따로 논의해야 되고 저는 둘 다 하면 좋겠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민생정책은 여야 구분하지 말고 좀 합의해서 착착착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특검법 이런 거 좀 싸워도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오늘 윤형중 랩2050 대표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